폴포트는 극단적인 공산주의자로 세상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지도자로 손꼽히는 최악의 학살자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를 알 수 있는 만평이 있는데 같이 보실까요? 사파인가요? 지옥의 불길 속에 세 사람이 앉아 있는데 누구인 것 같습니까? 히틀러가 보이고요. 히틀러가 웰컴 투 헬. 자, 왼쪽에서부터 히틀러, 스탈린, 폴포트입니다. 히틀러가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폴포트를 반기고 있고요. 소련의 독재자인 스탈린 역시 기다리고 있었어 동지라며 환영하고 있어요. 그 세 명이 들어갈 정도로 그 히틀러와 스탈린급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인 두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물이 와, 바로 캄보디아의 폴포트인 뭘 것입니다. 몰랐지 진짜 근데? 무시무시한데요. 그리고 사실 폴포트라는 사람이 캄보디아에서는 이게 악마 그 이상의 악마. 아, 그냥 진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악마가 와도 아 이건 좀 자신이 꿈꾸는 공산국가를 건설하겠다며 또 한 번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순수한 농민을 빼고 그 외에는 모조리 죽이겠다는 극단적인 정책을 실전에 옮긴 겁니다. 그만 좀 하자.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척살 대상은 지식인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캄보디아에서 교사, 공무원, 경찰 이게 대표적인 지식인이었어요. 이들은 모두 죽이려고 했었죠.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숨겨야 했어요. 그럼 크메르루즈는 지식인을 어떻게 색출했을까요? 뭔가 뭐 글을 읽을 수 있나 테스트를 그렇죠. 했나요? 이제 테스트도 하겠죠. 우선 안경을 쓴다. 이건 죽음을 의미했어요. 전 1차적으로 죽은 사람. 안경 낀 사람을 참 안경 쓴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니까요. 네. 최악이다. 또 손이 하얀 사람, 피부색이 밝은 사람들도 죽어야 했어요. 왜요? 노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죠. 손바닥 곧은 살이 없으면. 굳은 살 없으면 손바닥에 곧은 살 없으면 바로 죽어요. 그럼 그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게 폴포트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부유하게. 정확하게 잘 부유하게 자랐고. 하얗고. 또 편지를 읽을 수 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글자를 읽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지식인이다 하는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본인도 읽잖아. 진짜 완전 석기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렇죠. 문명이 없는. 네, 맞아요. 석기 시대로. 그렇게 제로 베이스죠. 폴포트는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지식인들은 자본주의에 물들었고 나라를 망칠 사람들이고 자신은 사람들을 이끌 참 지식인이라고 다르게 여긴 거죠. 단 한 가지 황당한 것은 폴포트라는 이름이 영어입니다. 그의 본명은 원래 살로스예요. 살았어. 예, 살로스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폴포트는 Politics Potential. 그래서 POLPOT, 폴포트, 정치적 잠재력을 지닌 사람. 그런 뜻으로 스스로를 폴포트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와 함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크메르루즈 간부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진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잠시. 안경 썼네. 안경 쓴 사람은 국방부 장관인 손산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여기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프랑스 유학파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폴포트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크메르루즈의 초기의 2인자였죠. 당 부서기를 맡은 누언찌아. 이 사람도 태국에서 유학을 나온 사람이고요. 벤치에 기대어 있는 사람은 외교부 장관인 이행살이 폴포트하고 따라다니면서 거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폴포트와
파리 유학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폴포트가 사람들 죽이는데 명확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죠, 죽이다 보니 이렇게까지 온 이유도 거죠. 없어? 심지어 그런데 폴포트는 색출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3대까지 씨를 말려야 한다며 온 가족들과 심지어 젖먹이 아이들까지 살해했습니다. 당시 생존자가 남긴 그림을 볼까요? 애기. 그래서 크메르 루즈는 마치 길바닥에 패대기 치듯 아기들의 팔이나 다리를 잡고 바위나 뾰족한 나무에 내리쳐 죽였어요. 크메르 루즈는 아기를 사격 연습용으로 쓰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아기를 공중에 던지고 총으로 맞추는 연습을 한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줘서 반항할 마음조차 들지 못하게 한 겁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아이들까지 모조리 끔찍하게 살해당할 거라고 생각해서 크메르 루즈에 대항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색출했는데 죽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석출했는데 안 죽인다고요? 그렇죠. 뭐 어디 수용소에 가두는 거 아니에요? 나 왜 살렸냐가 문제. 바로 반혁명 사상을 품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 그리고 스파이로 의심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뭐 별다른 증거는 없었어요. 좀 자의적이에요.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사람들을 색출한 겁니다. 그리고 크메르 루즈의 비밀 경찰은 이들을 어디론가 끌고 갔어요. 푸얼슬랭 수용소?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데인가 보다. 네. 학교 건물이에요, 원래. 고등학교 건물을 개조해서. 학교가 수용소가 돼버렸구나. 네, 고등학교. 이거는 이제 고문에 사용했던 침대고요. 네, 길을 잘라내는. 와, 이거 뭐야? 크메르 루즈는 전국 곳곳에 강제 수용소를 세웠어요. 아, 저기만 있는 데가 아니야. 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숫자만 해도 한 120여 군데 알려져 있어요. 그야말로 감옥 국가를 건설한 거죠. 그중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가 바로 수도 푸넴펜에 있는 투올슬랭 S21. 사람들은 투올슬랭으로 끌려가자마자 가혹한 상황에 처했어요. 자, 그림 하나 볼까요? 애기들. 자, 이게 교실을 개조한 감옥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누워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누워 있는 걸까요?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두 다리를 묶어놨나? 그럼 뒤로 못 지금 도망가게. 팔을 뒤로 이렇게 하고 있네. 팔도 묶어놓은 것 같고. 여기 교도관이 보이잖아요. 교도관의 허락 없이는 앉아 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곳에는 온갖 규칙이 있었어요. 조용히 침묵한 채 누워 지내야 하고요. 말을 못하게 했어요. 수용소에 있는 고문 기술자들은 사람들에게 온갖 종류의 끔찍한 고문을 자행했어요. 당시 투올슬랭에 잡혀간 사람 중에는 반나스라는 화가도 있는데 그가 수용소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걸 그림으로 남겼죠. 같이 한번 볼까요? 살았어요, 이 사람? 네. 아... 지금 이제 교도관이
손톱이나 발톱 등을 뽑는 거고요. 이쪽에는 뭐 채찍 들고 때리기도 하고 전기 고문도 여기서 다 자행을 합니다. 이쪽에는 뭐 사람을 오물통에다가 거꾸로 집어넣기도 하고 이게 배설물이에요. 그리고 팔을 뒤로 묶어서 매달아 가지고 들어 올리는 고문인데 이 경우는 뭐 팔이 부러지거나 탈골되는 끔찍한 고통을 겪죠. 그 외에도 인간에게 최고의 고통을 가하는 정말 다양한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그럼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땅에 다 묻나요? 그렇죠. 인근에 집단적으로 안매장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수도 프놈펜 외곽에 있는 쩡아이 매장지인데요. 거기 최고. 이렇게 폴포트 정권 하에서 약 3년 9개월 만에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나갔습니다. 그야말로 캄보디아 전역이 킬링필드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폴포트는 캄보디아인들만 죽인 거예요? 그렇게 순순히? 네, 처음에는 그랬죠. 다른 하지만- 나라도 죽여요? 네, 철저한 민족주의자인 폴포트는 통치 기간 중에 캄보디아 내에 살고 있던 수많은 타민족들도 색출해서 죽이기로 했어요. 이때 죽은 사람들이 중국인, 태국인, 여기다 베트남인도 베트남인. 많이 죽었고요. 이런 학살은 베트남 정부를 자극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폴포트는 캄보디아가 수백 년 전에 베트남에 빼앗긴 영토를 다시 되찾겠다며 베트남의 영토를 침범하기까지 합니다. 자, 당시 지도를 한번 보시죠. 캄보디아가 17세기 이전만 해도 이 메콩강 델타가 캄보디아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이 17세기 이후에는 남진을 해서 여기가 자연스럽게 베트남 땅이 됐어요. 근데 크메르루즈는 이전에 자기 땅이었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 자주 침범을 해서 베트남인들 많이 학살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바척이라는 맞아. 바척 마을 학살입니다. 크메르루즈 군대는 마을을 포위하고 마을로 통하는 모든 도로를 차단하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했어요. 이렇게 12일 동안 3,000명이 되는 베트남인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베트남- 학살이 알려지면서 네. 베트남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1978년 12월에 군사를 크게 일으켜서 캄보디아를 침공했습니다. 아, 당시 베트남군은 미군과의 오랜 전쟁 경험을 통해서 엄청나게 강했죠. 약 한 달 만에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을 점령했습니다. 와, 캄보디아에는 베트남의 지원을 받는 새로운 정권이 수립됐어요. 이때 초대 총리로
지금의 훈센 총리가 임명이 됐고요. 행삼린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지목됐죠. 둘 다 원래는 크메르 루즈 소속이었다가 그들의 반대에서 반대. 베트남으로 망명한 정치인이었죠. 자, 그럼 폴포트는 어떻게 그러니까 됐을까요? 잡아서 그렇죠. 지금 정리해야지. 그거 물으시려고 했죠. 예. 폴포트와 크메르 루즈는 이제 베트남에 밀렸으니까 프놈펜에서 도망을 갔겠죠. 그리고 태국 국경에서 다시 게릴라 군대를 창설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와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크메르 루즈의 학살에 묻혔지만 내전 기간 동안의 사망자도 수십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폴포트는 지금 베트남 전쟁도 패하고 쫓겨나고 막 이거 전쟁 자금이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돈은 어떻게 마련했어요? 중국이 크메르 루즈를 지원해 줬어요. 중국인들도 죽였다면서요? 네. 그렇죠. 당시 중국과 베트남이 영토 분쟁을 겪으면서 둘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이 베트남을 오랫동안 한 1000년간 지배를 했어요. 과거에. 그래서 둘 사이가 원래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중국은 베트남과 전쟁을 벌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크메르 루즈를 지원했구나. 그런데 이때 미국도 크메르 루즈를 암암리에 지원해 줬어요. 미국은 과거에 베트남과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벌인 나라와 사이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과거에 폴포트가 반미 정서를 이용해서 세력을 키웠는데 이제는 그런 폴포트를 미국이 지원했다니까 정말 놀랍죠. 게다가 폴포트는 또다시 시아누크 왕을 지도자로 삼아서 명분까지 마련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중국과 미국의 지원을 등에 입은 크메르 루즈와 베트남의 지원을 등에 업은 친베트남 정권의 치열한 내전이 벌어지면서 캄보디아는 또다시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점점 심해졌지만 이 시기 미국은 국제적으로 크메르 루즈만을 정식 정부로 인정하고 캄보디아 대표로 유엔에 초빙까지도 했습니다. 반면 베트남의 지원으로 세워진 새로운 정부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이죠. 철저히 무시됐어요. 그리고 미국은 베트남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국제적인 여론전까지 펼칩니다. 즉 베트남이 이웃나라 캄보디아를 무력으로 침략했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미국의 비난에 베트남은 국제적으로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문제를 낼게요. 군대를 일으켜 남의 나라를 침략했다는 비난에 직면한 베트남은 국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이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와 이거 어려운데? 머리가 안 들어가는데 이거? 하세요. 정답. 네, 교현 씨. 그 학살 현장의 그 증거, 영상과 사진들을 찍어놓은 거. 찍어놓은 걸 국제사회에다가 퍼뜨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 유현 씨. 정답입니다. 와우. 베트남에 대한 비난 여론을 뒤집으려고 고심하던 베트남이 크메르 루즈가 저지른 대학살을 외국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투올슬랭 S21을 박물관으로 재탄생시켜서요. 아, 그 또- 박물관을 만든 게 베트남이에요? 그렇죠. 베트남이었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였다 하더라. 이거 가만두서는 안 된다 이런 보도가 있긴 했지만 이래 정말로 이렇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그 끔찍한 현장을 직접 본 거는 이때가 처음이었죠. 그래서 베트남의 홍보 효과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을 잡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최근 타임지 등 외신들은 공산화된 khmer의 학살 참상을 전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비인도적 만행을 저질러 무려 60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공산당에 먹히고 난 뒤에는 자유와 인권 대신 이렇게 처참한 죽음만이 있다는 사실이 인도진화에서 실증됐습니다. 베트남이 크메르루즈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렸지만 베트남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베트남군은 캄보디아를 침공한 지 약 10년 만에 1989년 9월에 캄보디아에서 철수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캄보디아 내전에는 세계 여러 나라가 개입했지만 캄보디아에는 좀처럼 평화가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크메르루즈는 이제 서로 무장 해제를 요구했는데 무장 해제를 거부했어요. 총을 내려놓지 않겠다 이 말이죠. 크메르루즈가요? 그렇죠. 그러다가 마침내 유엔의 적극적인 개입과 감독하에 총선을 치르기로 하죠. 크메르루즈가 빠진 채 총선이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입헌군 주제를 기반으로 한 캄보디아 왕국 킹덤 오브 캄보디아가 탄생하면서 시아누크가 다시 국왕으로 복위되었습니다. 하지만 폴포트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새로 만들어진 정부에 맞서 또다시 내전을 이어갑니다. 끝이 없네. 이 기간의 상처는 앙코르 사원에도 남아 있어요. 앙코르 사원에서도 내전 가운데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총알 자국이 사원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기 아니 유네스코 네. 세계유산에 총알 자국이 있어요? 이게 제가 찍은 건데요. 촬영한 건데 실제로 제가 89년도에 방문했을 때만 해도 총알 자국이 메워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메웠는데 이렇게 상흔이 남아 있죠. 크메르루즈는 이제 점차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뭐 지지받는 데도 없을 거고. 맞아요. 더 이상 지네가 뭐 지네끼리 뭉쳐봐야.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신복들이 하나둘씩 변절해서 훈센 정부에 투항을 하기 시작하고 또 변절에 맞서던 폴포트는 결국 1997년 부하들에게 체포돼서 자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말하자면 인민재판이죠. 여기서 일단 종신형에 처해집니다. trong roomต่อสู้แม้มันได้สำหรับกิจกรรมจัดเกียรติอะไรก็ได้ลุกเลยที่กินลูกตาสาหารคือเคยรู้ตัวยังไงอันเดียโดยช่วยที่สเตสัมปันนี้ที่ตุ้งดังเรียนปัญญาลิติแม่ใจได้จะบัก 일단 살던 집에 연금을 당했는데 1년 뒤인 1998년도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어요. 자연사처럼 보이는 타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공식적인 사인은 심장마비지만 원래 죽으면 심장마비가 돼요. 그렇죠? 예, 진단은 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의 죽음을 두고 야, 이건 독살당했다. 또 자살했다. 등등 뭐 아직까지도 온갖 설이 난무합니다. 폴포트의 시신은 북부 산지에서 쓰레기와 함께 화장이 됐습니다. 태울 게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수장인 폴포트가 사망하면서 크메르루즈는 완전히 해체가 되고 그렇게 길게 이어져 온 캄보디아의 내전이 드디어 끝나게 됐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폴폿은 죽기 전까지 본인이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는 않았고 그냥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정말 억울해요. 폴포트는 죽었지만 킬링필드는
캄보디아사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최악의 지도자 한 명이 불과 4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한 나라를 수십 년 혹은 100년이나 후퇴시킨 것입니다. 이 비극을 함께 이야기하고 기억하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네. 얼마 남지 않은 5월 20일은 킬링필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강연을 계기로 킬링필드 희생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킬링필드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수용소 앞에서 건강 상태가 좋으면 강제 노동을 하게 되고 그게 아니면 독가스가 흘러나오는 샤워실에 갇히게 되었죠. 샤워실에 갇힌 그들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결국 질식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저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죠. 네. 구체적인 무슨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유대인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그런 유대인 대학살입니다.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총 6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홀로코스트를 주도한 인물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네, 누구죠? 히틀러. 흔히 희대의 악마라고 불리는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의 주범으로 얘기되죠. 그런데 히틀러와 그 측근 몇몇이서 이 일을 감당했다고 하기에는 600만이라는 숫자가 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죠. 좀 말도 너무 안 많죠. 되는 그죠. 숫자죠. 그러니까 이런 대량 학살은 한 사람, 한두 사람의 의지로 관철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히틀러의 나치 정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동의와 지지로 유지되었던 것이죠. 나치 부역자들. 그렇죠. 네. 우리는 이렇게 나치 정권을 지키면서 전쟁과 학살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나치 전범 또는 나치 부역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나치 정권과 함께 이렇게 등장하고 몰락했지만 과연 그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는 바로 600만을 학살한 나치 전범들의 최후입니다. 나치 정권이 집권하기 전에 독일은 거듭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독일의 예상과는 달리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족적 자존심이 아주 짓밟혔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됐고요. 근데 또 설상가상으로 경제 위기까지 닥쳤죠. 1929년에 세계 대공황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실직자 수가 급증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독일 사람들의 불만과 불안이 극심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아당기는 그런 정당이 떠오른 겁니다. 들어봤는데 네. 기억이 안 나냐? 그게 바로 나치당이죠. 원래 이름은 깁니다.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인데요. 이 당은 1920년에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그냥 미미한 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사회가 점점 혼란에 빠지게 되자 이 혼란을 틈타서 게르만 민족 공동체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자신들의 공동의 적으로 몰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죠. 나치는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으로 힘들어할 때 그 전쟁 중에 이익을 본 것이 유대인이었다. 증권거래소에서 투기를 일삼았고 그리고 암시장 거래를 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본 것도 유대인이라면서 독일인들의 상심과 불안을 유대인 탓으로 돌려버린 거죠. 그렇게 몰아갔구나. Minister Dr. Goebbels spricht zur Jugend. 유대인은 독일 사회를 해치는, 그래서 반드시 박멸해야 되는 해충, 쥐, 세균, 병균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된 거죠. 이러한 유대인 희생양 전략은 나치당이 정권을 잡는데 큰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유대인을 그렇게 희생양으로 만드는 그 전략으로 네. 대학 학살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아무리 그런 혐오감이 있다고 해도 네. 여러 가지 조건이 완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했겠죠. 네. 근데 독일은 사실 당시에 대단히 산업 기술이 발전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마치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도는 것처럼 그런 공장 시스템으로 살인을 산업화한 것입니다. 네? 예. 살인을 산업화한 산업화했다고요? 거죠. 네. 그러니까 전혀 시간 낭비 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죠. 뭘 한 거지? 그러니까 공정이 있었던 거네. 유대인 학살 작업을 주도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이었을까요? 학살을? 글쎄요. 바로 나치 친위대, 일명 SS였습니다. SS, 슈트슈타펠의 약자인데 SS요? 나치 친위대는 원래 히틀러를 경호하는 당내 조직이었는데 나치가 정권을 잡으면서부터는 유대인 학살에 전면적으로 나서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의 독일 점령지에서 유대인 학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위대의 중심에는 히틀러의 최측근인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누구야? 네. 히틀러의 오른팔 왼팔 했던 사람들인데 왼쪽에 헤르만 göring과 이 중간에 하인리 힘러죠. 힘러. 네네네 힘러. 그렇다면 göring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göring은 그 지위가 독일 군대에서 가장 높은 직급인 제국 원수였습니다. 또한 공군 총사령관이기도 했고요. 한때 히틀러의 후계자로 불릴 만큼 그 권력이 막강했죠. 이 사람은 나치당의 초기 시절부터 각종 정책을 만들고 그 기본 판을 짰던 그런 인물이고 또 친위대 창설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göring은 이 친위대뿐만 아니라 국가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를 재창설하기도 했습니다. 게슈타포. 게슈타포는 친위대 소속이었지만 독자적인 활동 권한을 갖기도 했는데 유대인 공산주의자, 반체제 지식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처형하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뭔가 A급 전범 얘기할 때 꼭 그렇죠. 나오는 꼭 사람인 나오죠. 것 꼭 같아요. 나오죠. 네. 이후에 göring은 나치 공군 창설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친위대의 권한을 자기 측근에게 넘기는데 그 측근이 바로 힘러입니다. 친위대 수장인 힘러는 유대인 학살을 진두지휘한 최고 직급의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학살을 이끌었던 인물답게 유대인에 대한 혐오도 엄청났죠. 힘러가 친위대를 모아놓고 연설을 한 것이 있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유대인 말살은 우리 계획의 일부이며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절멸시킬 것이다. 그것은 당의 계획이니까 우리는 유대인을 제거할 것이다. 그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다. 뭐 사람 취급을 안 했네 그냥.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이런 힘노의 유대인을 향한 혐오는 결국 나치 최초의 수용소인 다하우 수용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수용소는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수용소들의 모델이 됩니다. 다하우처럼 강제 노동을 시키는 수용소도 있지만 학살 자체가 주 목적인 절멸 수용소도 있거든요. 이름이 너무 끔찍해요. 절멸 수용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우슈비츠는 이 강제 노동 수용소와 절멸 수용소를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 건강한 사람은 노동 더 시키고 지치면 이제 이렇게 죽이는 거죠. 네. 그렇다면 괴린과 힘러를 주축으로 한 친위대는 어떻게 유대인 학살을 진행해 갔을까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그냥 무턱대고 학살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과정이 있는데요. 우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치가 이제 폴란드를 먼저 침공하잖아요. 그래서 폴란드 여러 도시에 유대인들을 격리해서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게토죠, 게토. 게토는 1939년 말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이 바르샤바 게토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다른 곳에 있던 유대인들도 이렇게 잡아와서 그 수용시키니까 수가 많았을 때는 거의 50만 명이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종망으로 이제 봉쇄돼서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감옥에 수감된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생활을 했어야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나치 정부는 이 게토에 들어가는 식량까지도 제한해요. 식량을 배급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제한하기 때문에 그 결과 수많은 유대인이 질병과 굶주림에 방치된 채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자료 화면에 다 삐짝 말랐구나.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게토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죠. 1941년 말에 나치가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이라는 것을 내세우거든요. 해결이요? 네. 박멸이네. 더 이상 유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깨끗한 유럽을 만든다는 발상이죠. 그 단어가 너무 소름 돋는 소름 것 끼쳐, 같아요. 소름 끼치죠. 해결. 최종 해결하는 것이죠. 이때 나치 친위대 내부에 소위 기동 학살 부대가 전면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학살 부대. 네. 그리고 이 죽음의 부대를 이끈 사람은 바로 힘러였죠. 힘러. 네. 이 기동 학살 부대는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을 체포해서 주로 이제 숲속에서 총살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스스로 깊은 구덩이를 파괴해가지고 거기서 학살했어요. 에? 뭐야? 아 들어가서 죽는 거구나. 네,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낭비 안 하는 거죠. 그냥 죽으면서 바로 이렇게 바로 묻어버리면 되니까요. 그쵸. 소름 돋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죽이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죠.
총알이 낭비되는구나. 낭비되고 사실 많이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생깁니다. 트럭의 화물칸에 배기가스를 연결한 가스차를 만든 것이죠. 너무 끔찍하다. 이런 방식으로 기동 학살 부대는 가스차를 이제 유대인 학살에 이용하기 시작하고 이제 완전히 대량 학살 체제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스차 방식이 각 절멸 수용소에서 아예 가스실을 만들어서 대량 죽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하기 전에 먼저 다 이제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리거든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으로 카펫, 옷 등을 만들어서 활용했죠. 그리고 죽고 나서는 입안에 있는 금리까지 뽑혔고요. 또 화장을 시켜줘. 그래서 이제 재가 만들어지면 그 재를 비료로 사용까지 했죠. 그런데 정말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이 고통스러운 이 과정을 친위대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시켰는데요. 혹시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시켰는지 장의사들 보통 장의사들인가? 그게 뭐 일반적이겠지만 유대인들한테 시켰.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같은 유대인한테 이 일을 시킨 거예요. 나치는 일종의 특수 직무반인 존더 코만도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유대인 작업 부대를 만든 건데요. 죄책감 느끼도록 일부러 그렇게 했나 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지 않고 모든 걸 유대인한테 정패하는 거죠. 그냥 너희가 해. 사실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각하는 과정이거든요. 다 유대인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찍을 수 없는 건데 이제 몰래 찍은 거죠. 또 놀라운 거는 이 소위 특공대로 일했던 사람들이 3, 4개월마다 교체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3, 4개월 있다가 이들도 채용시킨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했다는 것이죠. 아니 참다 진짜. 니키 씨도 이 특공대, 이 존도 코만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뭐 나치들이 저질렀던 일 엄청 많은데 네. 그건 제일 악랄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네, 이제 그렇죠.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 일을 해야만 하고 강제로. 네, 근데 그거 하면서 자신도 언젠간 똑같이 죽을 거라는 거 알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정말 신체적인 학대도 있는데 더 잔인한 정신적인 학대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끔찍한 대학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절멸 수용소에서 벌어진 만행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거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한 것이죠. 네. 아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활동했던 바로 이 사람이 가장 악명이 높았습니다. 죽음의 천사라는 이상한 별명을 가진
의사 맹겔레였습니다. 맹겔레, 친위대 소속이었죠. 이 아우슈비츠의 맹겔레는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로 이렇게 철로로 이제 기차가 오면은 사람들이 내리면 선별 작업을 하는데 맹겔레가 손짓을 하거나 아니면 회초리를 흔들어 보이는 사람은 곧장 가스실로 보내지는 거죠. 그의 악행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온갖 끔찍한 실험들을 했는데요. 특히 쌍둥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열을 올렸습니다. 쌍둥이. 당시 맹겔레를 보조하던 사람이 증언한 내용이 있는데 혜성 씨가 읽어주시겠습니까? 해부실 옆에는 일하는 방이 있었는데 14명의 쌍둥이들이 심하게 울면서 대기하고 있었다. 맹겔레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주사를 준비했다. 주사를 놓자 잠깐 움찔하더니 그 아이는 죽었고 이런 방법으로 그날 밤 쌍둥이 14명을 모두 죽였다. 왜 쌍둥이에 뭘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맹겔레는? 그 맹겔레는 원래 대학 시절부터 인종적 차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박사학위 논문도 즉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라 열등한 인종과 우등의 인종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제 밝히는 논문이었죠. 특히 독일의 경우는 정권이 나서서 우생학을 국가 보건 정책으로 했는데요. 우생학이라고 하는 거는 유제닉스 아시죠? 그래서 인간을 유전학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좋은 유전자는 보존하고 나쁜 유전자는 이렇게 소멸시켜 버린다는 것인데 이것을 국가 보건 정책으로 한 거죠. 이후 이 수용소에서도 맹겔레는 여전히 이런 연구에 이제 집착했는데요. 순수 독일 혈통의 쌍둥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를 했던 것이죠. 독일의 인구를 이렇게 늘려야 된다. 어떤 쌍둥이들은 죽을 때까지 얼마나 혈액을 뽑을 수 있는가를 이렇게 실험해 보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쌍둥이의 혈관과 기관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일종의 샴 쌍둥이를 만들려는 시도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악마야. 악마죠, 악마 정말로. 그래서 이 맹겔레의 실험에 이용된 쌍둥이만 해도 1,5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쌍둥이만. 그리고 장애인과 정신병자 등에 대해서 소위 안락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시행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뭔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은 번식을 못하게 네, 막아버려요. 그냥 소멸시켜 버리는 건데요. 사실은 이 가스실이 이 안락사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도입됐다고 합니다. 가스차가 만들어지기도 전에요. 물론 이제 아직은 실험적인 단계였고 샤워실로 위장되어 있었죠. 네. 니키 씨, 이때 이 모든 실험들을 할 때 의사들이 막 다 나서서 한 거라면서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많은 의사들의 협조가 필요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맹겔레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제거 대상 될 사람 선별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 또 독일 내 그 의사 수가 크게 그렇죠. 늘어났다고 하기도 해서 근데 어떻게 의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